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 외신이 타전한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소식은 우리에게 그저 먼 남미의 독재자가 심판받았다는 권선징각의 드라마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깊숙한 내막을 들여다보는 군사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경찰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제국이 생존을 위해 던진 가장 위험하고도 정교한 승부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목격하게 될 상황은 현대판 진주만 공습의 서막이며 다만 그 타겟은 일본이 아닌 바로 중국의 에너지 숨통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전격적이고 무자비하게 남미의 심장부를 타격한 진짜 이유는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보고서, 바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38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경 5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사설을 통해 미국의 부채 시계가 임계점을 넘었으며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순간 미국 경제는 핵폭발보다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 순간 미국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틈을 타 중국이 위안화를 앞세워 전 세계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도록 놔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망 선고가 되어버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를 먹어치워야 하는 거인입니다. 미국은 바로 이 거인의 밥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유전지대를 군사력으로 접수한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분석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내에서는 이번 작전을 에너지 교수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남미와 중동의 에너지 벨트를 강제로 끊어내고 중국 경제를 질식시켜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잔혹하리 많지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시작된 이 거대한 작전은 단순히 총알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화폐와 에너지를 무기로 한 21세기형 총력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생존을 걸고 중국을 압박할 때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질식하기 전에 포위망을 뚫으려 할 것이고, 그 폭발 지점은 필연적으로 대만과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 속에서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붕괴하고 탄약 생산 라인이 멈춰선 지금 오경원의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대신해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부채가 폭발한 핵심 이유는 위기 비용의 누적과 기축통화의 오만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고,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재정 불균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테러와의 전쟁 비용과 미국의 자국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급증한 반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믿고 빚을 내서 경제를 돌려막는 방만 경영을 수십 년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설계한 죽음의 덫은 침이라고도 잔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타격한 것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17%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유전지대를 중국의 소나귀에서 빼앗아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에 1,000억 달러, 한화 약 1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정유시설을 건설해왔습니다. 이제 빨대만 꽂으면 석유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빨대를 걷어차버린 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14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은 물론 당장 공장을 돌릴 기름이 없어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다음 수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 국제 유가는 폭락합니다. 이는 전쟁 비용을 석유판 돈으로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질 경우 푸틴의 전쟁 기계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멈춰 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총 한 방씩 쏘지 않고 유가 조절이라는 경제 무기만으로 러시아의 팔다리를 묶고 중국의 목을 조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시 친미 노선으로 급선회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 보급로인 중동, 인도양, 말라카 해협 라인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941년 미국이 일본 제국을 멸망으로 몰고 갔던 ABCD 포위망의 2026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당시 석유가 끊긴 일본이 진주만 공습이라는 카미카제 공격을 감행했듯 에너지 수입의 55%가 차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역시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대만을 침공하거나 괌을 타격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전문 언론지 포린폴리시는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절묘하다 못해 결정적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막강한 해군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미국의 조선업 능력으로는 파손된 함정을 수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라는 세계 최강의 조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수리를 위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릴 때 한국은 연간 수십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정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바다에서 막으려면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제2해군 공착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을 부추겨 휴전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현장에서 즉각 분쇄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증명된 K9 자주포의 신속한 타격 능력, 사우디가 입을 다물지 못한 청궁2의 요격 성능, 그리고 현무미사일의 괴물같은 파괴력은 미국조차 보유하지 못한 재래식 전력의 정점입니다. 미국이 2천조 원의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AI와 드론에 집중할 때 한국은 그 공백을 메워줄 고성능의 기갑 전력과 미사일 전력을 착실히 국산화하며 자유진영의 최전선 방패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번 도박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중국의 발악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미국 안보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맹국 수준을 넘어 생명줄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의 무기와 제조 능력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평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생존을 위해 가장 확실한 힘의 논리를 가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 정중앙에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거인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국방력이 세계 질서의 균형추를 맞추는 핵심 열쇠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의연하고 냉철하게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를수록 한국의 손은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한반도를 둘러싼 진짜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31일 미국 관세 합의에 숨은 한국 전략 영상입니다. 미국이 시한 하루 전 정격 발표한 15% 관세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단순한 무역 합의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 산업의 지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매기려던 25% 상계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선박, 반도체, 원전, 바이오에 걸친 대미,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그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번 협상은 일단락되어 보입니다. 관세율이 10%포인트 내려가면 한국 방산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절감할 비용은 연간 약 18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이미 육군 차세대 화력 공백을 노크하고 있는 K방산 빅3인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에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입니다. 2021년 한국 방산 수출이 46억 달러로 사상 처음 수입을 추월하며 흑자 전환을 기록한 저력은 바로 여기에서 재점화됩니다. 더구나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전장을 휩쓴 K2 생산 라인은 작년 말부터 현지 면허 생산 계약까지 따내며 신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15% 관세 혜택을 받는 미 시장 진입만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방산 기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한국이 미국 방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숨겨져 있는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7월 31일 새벽 한국산 완제품에 때리려던 25% 상호 관세를 15%로 내리고 대신 3,500억 달러, 한화 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를 받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이 결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계를 다시 쓰는 사건이자 한국 방위산업이 미국 본토 조달 시장으로 직행할 초대권을 받은 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 몫이라며 자국 일자리 우선주의를 천명했지만 한국 정부는 K방산을 포함한 첨단 전략 산업 공장들을 미중부에 분산 배치해 리쇼어링 장려금과 법인세 감면까지 끌어오는 딜 위에 딜을 심어두었습니다. 덕분에 조선, 반도체, 원전 방산으로 이어지는 한국 포트폴리오는 관세 절감과 현지 인센티브를 더해 연평균 4%포인트의 비용 우위를 확보하게 됐고 이는 K2 전차, K9 자주포, 청궁2 같은 수출 효자들의 미국형 블록 양산 단가를 최소 12%까지 내려줄 계산이 나옵니다. 2021년 46억 달러로 사상 첫 방산 수출 흑자를 낸 한국은 그 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2024년 기준 누적 수주 22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번 관세 우대가 더해지면 2026년 단일년도 100억 달러 달성도 현실권에 들어옵니다. 특히 K2 전차는 독일, 미국이 선점한 차세대 전차 TDP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20mm L55 활강포 관통력은 레퍼런스 장갑 기준 서방 평균 대비 8% 이상 우세하고 자체 개발한 능동방호체계 KVLS-2는 유럽의 트로피 APS보다 반응 속도가 0.03초 빨라 미 육군이 요구하는 기지방호 시나리오에서 생존율 95%를 충족합니다. K9 자주포도 미 해병대 LRPF 갭을 메울 후보로 급부상했는데 사거리 54km 확장탄과 분당 6발에서 8발의 지속사격 신뢰성이 이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칸지와 사우디 50도 사막을 통과해 신뢰성을 인증받았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조달본부는 한국형 자주포는 이미 유럽 전장 검증이 끝났고 공급망 리스크가 낮다는 내부 평가서를 통해 미 국방물자 우선순위 3종에 K9을 예비 편입했으며 이번 관세 인하로 정식 DAC 부여를 검토 중입니다. 관세가 10%포인트 내려가면 K방산 빅3가 절감하는 직 간접 비용은 연간 18억 달러, 10년 누적 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 절세 이상의 전략적 승수 효과입니다. 한반도 정우에서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까지 국산 물량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유사시 미국의 선제적 무기 재배치 없이도 예비 탄과 부품을 현지에서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어 전시 초기 치명적 보급 타임 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북, 중, 러 삼각 위협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자주포 탄약과 전차 예비 포신의 30% 분량을 미 본토 현지 생산으로 떼어오는 것은 지리적 허들을 동시에 넘는 묘수인 셈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노후화된 중서부 군수 벨트를 현대화하고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조선풍력 복합단지를 통해 남중국해 해저자원 감시용 연안경비정과 LNG 운반선을 한꺼번에 찍어낼 생산 거점을 확보합니다. 한마디로 투자와 관세 감면, 공급망 재편이 맞물린 이번 합의는 무역 협상이 아니라 한미 방산 공동체 구축의 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파격을 허용했을까요? 단순히 중국 견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미 의회조사국 CRS가 2024년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재래식 전력 공백이 심화돼
최소 1800문의 155mm 자주포와 900대 차세대 전차가 2030년까지 필요하다고 적시했는데 미, 독이 동시에 이 물량을 채우기에는 생산 캐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빠른 라인 증설 능력과 고품질 저가격 경쟁력을 미 공급망에 편입시켜 동맹 생산 캐파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5% 관세 철회 대신 우선구매 옵션 조항을 넣어 한국산 포탑, 포탄, 전차 부품을 조달청 GSA 스케줄에 미리 등재하도록 요구했고 한국도 이를 수용해 선매입 후수령 계약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협상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사실상 양측에게 윈윈이라 강조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한국에 미국 프리미엄이라는 신뢰 배지를 달아주는 동시에 미국에는 동부, 서부 어느 정도든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기동 포병 전차 플랫폼을 제공해줍니다. 한편 일본, 튀르키예, 러시아가 각자 차세대 전차와 자주포 시장에서 한국을 견제했지만 관세 장벽이 허물어진 지금 미국 한국 동맹 밸류체인의 가격, 생산 속도, 현지화 범위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레벨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관세 인하와 맞바꾼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 남부, 동부 해안에 한국형 스마트 조선소 4개를 동시 착공해 연 600만 DWT를 찍어내겠다는 480조 원짜리 통 큰 투자안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이 제안서에는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이 각사 보증을 묶어 10년간 최대 320억 달러의 설비 금융을 직접 깔고 미국 정부는 MARAD 해상고속도로 보조금과 조선산업세액공제를 한 척당 최대 20% 돌려주는 구조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합의로 미국은 노후화된 걸프만 대서양 조립선을 현대화하고 한국은 LNG 운반선, 연안경비정, 무인수상정까지 현지에서 찍어내며 관세 15% 특혜와 바이 아메리칸과 익스클루전을 동시에 획득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방산 조선라인의 미국 내 원가 경쟁력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하고 이는 K방산 해상 플랫폼의 단가를 유럽 대비 최대 18%까지 낮추는 직접 효과로 이어집니다. 미 의회도 이 흐름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장 후폭풍으로 드러난 155mm 자주포 차세대 전차의 생산 공백을 동맹 캐파로 메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은 ERCA 포신 개발 실패 후 2035년까지 70km급 자주포가 없어지면 대등전 투사 화력이 소진된다며 해외 솔루션 공개 모집을 선언했고 K9A2, K9A3 같은 한국형 플랫폼을 정식 데모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관세가 10%포인트 내려간 지금 미국 조달청은 K9A2를 모바일 택티컬 캐넌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궤도형으로 올려놓고 있으며 연간 96문 도입 시뮬레이션에서 K9A2가 요구 가격 한계선보다 11% 저렴하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9의 강점은 혹한, 혹서 실전 검증에서 드러난 냉각 시 파워팩의 안정성인데 경쟁작 프르트나는 연속 사격 시 총열 마모와 냉각 장애로 고사율이 치솟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덕분에 미국이 원하는 전시 72시간 내 동부, 서부 이원 배치 시나리오에서도 한국 자주포가 목표 가동률 92%를 충족했고 미 해병대 LRPF 갭을 메우는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CRS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전장이 소모한 150mm 포탄이 월 70만 발인데 나토 전체 생산 라인 증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화 디펜스가 제안한 미중부 탄약 캐파 월 45만 발 플랜트를 긴급 검토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마스가 조선소 패키지와 묶여 현지 생산, 동맹 비축 개념으로 추진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탄약 플랜트에 북방물자 생산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 내에서 전차, 자주포, 탄약, 경비전까지 풀라인업을 생산하게 되면 한반도 정우는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얻습니다. 첫째, 전시 보급선이 태평양을 건너지 않아도 되기에 초기 14일 동안 탄약 소모량 37%를 자체 충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의 공동 생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중러가 한미 분리 전략을 펴기 어려워져 억제력의 파급 효과가 동북아 전역으로 확장됩니다. 이런 구조를 미국이 허용한 이유는 뚜렷합니다. 자국 병기 산업을 지키면서도 동맹의 캐파를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 중국, 러시아 견제에 투입하려는 복합 계산입니다. 관세 인하로 보여준 양보는 단기 손실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장악과 기술 공유 제한으로 미국 우위를 고착화하려는 파워게임입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두 국가의 적절한 양보를 통해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는 협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산 배지가 붙은 K방산 플랫폼은 나토, 태평양 동맹 시장에서 인증 절차가 크게 단축되고 블록 업그레이드 때마다 미국 방산기술 기준 설계가 기본값으로 적용돼 후속 개량 진입 장벽이 떨어집니다. 요약하면 마르스카와 관세딜은 한국에 글로벌 롤링 생산 허브 지위를 안겨주고 미국에는 동맹 증설 캐파라는 전략 자산을 제공합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육군은 미국산 M270 MLRS를 도입하며 다연장 로켓의 압도적인 화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뼈아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핵심 기술 접근은 철저히 차단당했고 고장이 나도 미국 부품이 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아야 했던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우리 연구진들은 밤을 지새우며 로켓 추진체의 불완전 연소와 싸웠고 유도항법 장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오기가 생겼고 그 오기는 기어이 239mm 유도탄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미국의 하이마스를 성능으로 압도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이 강철의 비가 이제는 유럽의 안보 지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통쾌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와 현지 언론들의 1월 12일자 보도를 정밀 분석해보면 라트비아 국방부 대표단이 폴란드 토룬에 위치한 포병훈련센터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보러 온 무기가 폴란드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트비아 대표단은 폴란드군 교관의 지도 아래 한국산 천무를 기반으로 한 호마르K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직접 만져보고 모의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교류를 넘어섭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주문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지친 발트 3국에게 폴란드가 미국제는 잊어라, 여기 당장 쓸 수 있고 더 강력한 한국산이 있다라며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에게 제3국인 대한민국의 무기를 세일즈하는 이 상황은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받아 실전 배치를 끝냈고 이제는 그 운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수하는 K방산의 유럽 허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외신의 논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 유럽 현지의 안보 분석가들은 현재 나토의 동부 전선이 심각한 전력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은 발트 3국의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 정작 이들을 지켜줄 미국의 하이마스는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빨라야 2027년, 늦으면 그 이후에나 도착할 예정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폴란드 매체들은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준 경이로운 납기 준수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폴란드 항구에 도착한 천무 발사대와 현지 트럭 옐츠와의 통합 과정은 그야말로 속도전의 정석이었습니다. 라트비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종이 위에 미국 무기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한국 무기가 우리 가족을 지킨다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스펙의 우위를 넘어선 국가 생존이 걸린 절박함 속에서 한국 방산이 보여준 신뢰의 승리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최근 천무 도입을 전격 결정한 데 이어 라트비아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찢어진 틈을 한국의 강철비가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세계 최강 미군의 상징인 하이마스를 두고 한국산 천무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면에 깔린 군수산업의 처절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는 분명 훌륭한 무기체계이나 6발이라는 화력의 한계와 연간 생산량의 병목 현상은 안보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천무는 하이마스의 2배인 12발의 239mm 유도 로켓을 탑재하여 단 한 대의 차량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괴물 같은 확장성입니다. 130mm 로켓부터 230mm 무유도탄, 239mm 유도탄, 그리고 사거리 290km에 달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KT즘-2까지 다양한 탄종을 포드 형태로 갈아 끼우는 방식은 현장 지휘관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기라는 신뢰 자본입니다. 폴란드가 18문의 하이마스를 인도받기 위해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릴 때 한국은 계약 직후 단 몇 달 만에 천무 발사대를 실어 나르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차이입니다. 폴란드가 호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천무를 현지화하여 라트비아에 영업을 뛰는 상황은 한국 방산이 설계한 거대한 큰 그림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150문이 넘는 천무 발사대를 도입하며 자국 옐츠 트럭과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을 결합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입장에서 미국 본토에서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옆나라 폴란드 정비창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탄약을 공유하는 것이 군수 지원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율적입니다. 만약 라트비아가 하이마스 6문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고립된 전력이 되지만 폴란드의 호마르케이 시스템에 편입된다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잇는 거대한 K-포병 벨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안겨줍니다. 폴란드가 라트비아의 호마르케이를 팔 때마다 핵심 기술인 발사대 모듈과 유도탄 기술에 대한 로열티와 부품값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폴란드를 유럽 내 생산기지이자 영업 거점으로 삼아 우리는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수준이 아니라 앉아서 유럽 전역의 포병 표준을 장악하는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전황에 악화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공포는 발트 3국으로 하여금 미국만 믿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각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실시간으로 다가오는데 미국의 무기고는 비어있고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즉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이 라트비아 대표단의 호마르케이 교육 훈련을 대서특필하며 하이마스의 대안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이미 K9 자주포를 통해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고 이제 그 신뢰가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확장되면서 북유럽과 동유럽 전체가 한국산 무기체계로 통합되는 이른바 무기체계 락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도입하면 탄약, 정비, 교육 훈련 때문에 다른 무기로 바꿀 수 없는 방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30년 이상 한국이 유럽 안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럽의 안보 지형을 설계하고 그들의 생존 전략에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 결정과 라트비아의 호마르케이 관심은 우연이 아닌 필연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가성비의 영역을 넘어 납기 준수라는 제조 역량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트너십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들고 주변국에 영업을 한다는 것은 한국 방산의 표준이 곧 유럽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가 만든 239mm 유도탄이 발트해의 하늘을 가르고 창원의 공장에서 생산된 발사대가 동유럽의 평원을 지키는 이 그림은 수십 년 전 도면 한 장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며 자주국방을 외쳤던 선배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맺은 결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흔들리는 국제질서 속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전략적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라트비아가 폴란드를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에스토니아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를 안겨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 속에서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 가장 빛나는 산업적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 버려진 이유 영상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EU와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 무렵 우크라이나 군수산업체 유주노예에서는 극도로 민감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소련제 기술을 거의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규모 개혁 성격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VK-17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현지 연구진이 일부 러시아 기술자 출신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설상가상으로 너무 자신만만한 우크라이나 내부 핵심 인사들이 자신들도 이제 핵 추진체를 응용하지 않고도 러시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영미권 정보당국에 보고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표조차 못한 채 이 프로젝트를 유야무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공식 문건에서 VK-17이라는 이름 자체가 삭제되었는데 이 사건이 훗날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에 영향을 미친 우크라이나의 군사주권 강화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지금 전쟁의 향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야말로 혼돈한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자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게 벌여진 우크라이나의 속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기 훨씬 전, 즉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립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반면 이 모든 노력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본격화된 대결 국면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미국과 유럽 모두가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내외 압박이나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빼앗긴 상태, 그리고 서방의 지원 중단 가능성 등은 젤렌스키 정부로서는 숨통을 조여오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정계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 집권 시절부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만큼 전쟁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동시에 결과물은 미국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각국 역시 이 문제에서 점점 손을 떼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에너지 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제각기 무기를 더 공급한다고 해도 미국이 제공해온 인공위성 정보, 정밀 유도탄, 방어 시스템이 끊기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푸틴의 속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인 돈바스와 남부 회랑 일대에서 막대한 지하 자원과 주요 산업 시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지대를 러시아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전쟁을 멈춰버리면 푸틴은 국내외적으로 실리를 챙긴 승리자가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국토의 5분의 1가량을 잃은 상태로 전쟁을 중단하는 꼴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내 외부 비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애초에 전쟁의 최대 목표였던 2022년 2월 24일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깨져버린다면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희생 끝에 결국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길게 끌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가장 강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유럽과의 동맹 관계조차도 예외 없이 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재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중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거나 캐나다에 대해 자국 편입 발언을 슬쩍 내비치는 등 외교적 금기를 무시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역시
수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성과로 삼아 자국 유권자에게 어필하려 든다면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는 문제 역시 회의적입니다. 무기와 경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온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을 것인데요.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은 초기에 참전을 꺼리다가 결국 참전했지만 그 뿌리에는 언제나 미국의 이익이 존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길게 끌어봐야 자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가차없이 지원의 손을 뗄 공산이 큽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대외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이미지는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현실로 돌아가면 그는 전시 상태를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조프 연대를 비롯한 극단적 민족주의 집단을 활용한 전력으로 삼았다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네오나치 정권이라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의 무기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할 동력을 상실하는 순간 내부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 세계가 정말로 인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데서 비롯됩니다. 애초부터 우크라이나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서방 역시 영원히 지갑을 열어줄 수는 없다는 현실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휴전이든 종전이든 우크라이나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림이 짙어집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강제 휴전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해버린 영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전쟁을 멈추게 되는 형태가 가장 현실성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합의를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는 순간 국민적 비난이 터져 나올 텐데 이 비난이 언제 폭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의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 무기 개발과 자주국방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서방과 엇박자를 내면서 국제 지원이 차단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서방 자본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가장 먼저 시도할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 조건을 통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토 분할안이 제시되어도 미국이 더 이상의 군사 지원은 없다고 선언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100%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고 혹은 유럽연합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드러난 구도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대에서 벌여진 카드로 전락하는 전개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쟁은 이성의 연장이라지만 그 속에는 국가 간 이권 다툼과 힘의 논리만이 살아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형적인 국제정치의 냉혹한 민낯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중의 시선도 서서히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전 세계적인 분노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나 물가 상승 등이 각국이 당장 맞닥뜨린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국민 불만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지원은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고 이는 곧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이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겉으로는 영토 수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해도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대외에 의존한 채 계속 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전역에 걸쳐 생산시설이 무너지고 주요 도시들의
기지들의 기반 인프라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해버린 남동부 지역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임시 행정 조직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지역에 7여 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곳은 원래부터 러시아 땅이었다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고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는 행정행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점령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럽과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벌어질 재건 사업에 대한 이권 다툼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포성 뒤에는 막대한 복구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뒤따를 것은 당연한데요. 트럼프가 지향하는 이익중심주의는 재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는 또 다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서 영토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나토 가입 혹은 안전보장조약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트럼프식 계산법 앞에서 이들 조건이 관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끝까지 지지해줄 만한 확고한 경제안보적 동기가 서방에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두가 우크라이나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더 명확히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되레 이 상황을 반전의 호기로 삼으려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발을 빼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세상에서 우크라이나만 명분과 정의를 붙잡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완전한 영토 수복과 나토 가입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휴전이나 부분 영토 포기가 미국 주도의 타협 카드로 채택될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외세에 흔들린 결정적 이유는 주변국들 대비 확고한 안보 태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자신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버려진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이 조용히 올린 한 줄의 기사가 국제군사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10년 동안 붙잡고도 해결하지 못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무게추가 뜻밖에도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종의 이름이 보라매였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단숨에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필리핀 편집국에서는 내부 브리핑 문서들이 연이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들은 필리핀이 새로 작성한 국가공군력 재건계획 초안에서 보라매의 이름이 실명으로 표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한국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MRO 조건 충족을 목표로 60기 운영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나온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 내부에서 최근 국방부와 공군이 함께 진행한 비공개 검토 자료에서 보라매 도입 가능성이 극대치로 계산되며 당초 경전투기 보강 수준으로 보였던 계획이 사실상 전투기 전력 전체의 구조 조정까지 고려한 전략 문서로 확장되고 있다는 흔적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기자들이 놀란 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 말고 다른 전투기도 있는데 왜 굳이 한국산 전투기인가라는 의문 말이죠.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재 기준 필리핀의 전투기를 단기간에 납품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만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F-16과 그리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필리핀이 왜 갑자기 보라매에 집중하기 시작했는가는 필리핀의 국내외 사정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필리핀 국방 관계자들이 내놓은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필리핀이 원하는 빠른 도입, 안정적 공급, 장기 정비권 확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요소가 전력의 지속성과 정비 비용입니다. 전투기 가격은 도입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 30년 동안 유지비가 도입 단가보다 더 큰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금 필리핀의 FA-50 가동률이 85% 이상 유지되는 건 단순한 기체 품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필리핀 공군 보급 체계 전체를 안정화시켜준 덕분입니다. 필리핀은 이를 통해 자신들도 처음 경험하는 안정적 항공 전력 운영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해외 외신 기자들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필리핀은 단순한 성능 비교에서 벗어나 운영 안정성과 정비 주권을 강조하는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항공전력 압박이 예년보다 더 노골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필리핀은 지금 당장 전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F-16과 그리펜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F-16V 도입가는 이미 1,800억 원 이상으로 계산되며 그리펜 CD 역시 우크라이나 우선 공급 문제로 인해 신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이 외신 분석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럽 군사 매체는 스웨덴이 우크라이나 150기 패키지를 먼저 처리해야 해서 필리핀의 도입 순위가 현실적으로 뒤로 밀려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다음 선택지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로 거의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2018년부터 끌어오던 전투기 사업이 2024년 F-16 계약이 무산되면서 완전히 방향을 틀자 필리핀 국방부는 기존 기준을 통째로 걷어내고 전혀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빠르게 전투기를 받을 수 있을 것, 유지비가 낮을 것, 그리고 정비 기술을 넘겨받아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것. 여기에 필리핀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입력된 요소가 한국과의 협력을 공군 전력까지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이미 한화의 호위함 현대중공업 생산 기반 카이의 FA-50까지 더하면 한국산 무기 비중이 국방 전체의 25%를 넘습니다. 사실상 6해군은 한국 무기 체계로 뼈대를 만든 셈이고 공군만 미국 중심 구조로 남겨두는 건 전략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필리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결정적 사건은 FA-50 운영 10주년 행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자체 분석한 작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군이 수행한 실전, 감시, 요격 임무 중 무려 38%를 FA-50이 단독 수행했습니다. 대테러 폭격에서는 정밀도 92%라는 성적을 남겼고 실제로 IS 거점 작전 이후 필리핀 내부에서는 해군의 전력 증강은 한국이 만들었고 공군의 숨통도 한국이 살려놨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필리핀 전체 군 조직이 한국산 항공기 운용 구조에 적응해버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필리핀 여론도 굉장히 호응적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빨리 포착한 건 유럽 군사 전문지였습니다. 유럽 매체들은 필리핀이 MRO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보라매 20기, FA-50 40기를 묶은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확인했고 한국이 해외에 요구하는 MRO 기준과 이 숫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내부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FA-50 40기, KF-21 20기, 총 60기. 필리핀 국방부가 이 조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비 주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조차 받지 못한 진짜 기술 기반을 필리핀이 받을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KF-21 블록 1을 먼저 들여오고 블록 2로 빠르게 개량한다는 전략도 필리핀 측에서 검토됐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중심이라 기체 단가는 1억 달러 이하로 내려가고 F-16V에 1,800억 원 이상이라는 가격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필리핀 국방비는 연간 7조 원, 그중 공군 예산은 1조 원 남짓이라 F-16을 대량 구매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보라매는 한국 공군이 40대를 동시에 발주하면서 생산 라인이 안정됐고 인도 속도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할 당시 필리핀이 첫 비행까지 기다린 기간이 11개월이었고 이번 보라매의 예상 인도 기간은 14에서 18개월 수준으로 계산되어 필리핀 전투기 사업 역사상 가장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기술 분석팀은 FA-50 운영 데이터를 토대로 KF-21 적응 속도까지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FA-50의 평균 임무 가용률은 85%, 정비 복구 평균 시간은 48시간 이내였고 엔진 라인 교체 주기도 200시간마다 안정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가 KF-21과 70% 이상 호환되는 정비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이 내부 문건에서 확인되자 필리핀 공군은 보라매 도입 시 초기 적응 기간을 8개월 안쪽으로 잡았습니다. 기존 4세대 전투기 교체 시 2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초고속 전력화가 가능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중국 변수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의 고의적 충돌과
젠11 및 젠16의 반복적인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필리핀 국방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지금 전력을 늘리지 않으면 국익을 잃는다. 필리핀 공군 전술 문서에서 가장 먼저 바뀐 단어가 초기 대응 시간인데 KF-21 블록 1의 탐지 교전 능력은 중국의 4.5세대 전투기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RCS는 FA-50 대비 최대 70% 이상 감소했고 블록2로 넘어갈 경우 공대지, 공대함 임무까지 포함한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 성능을 확보합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옵션이 보라매라는 결론이 해외 외신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의 산업 연결망까지 겹치면서 필리핀의 선택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조선소는 이미 한국식 공정구조가 맞춰져 있고 육해공의 데이터 체계도 한국과 연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만 미국식 체계를 유지하면 전략, 유지비, 군수망이 모두 엇갈리게 됩니다. 결국 필리핀은 한국을 단순 공급국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지금 필리핀이 검토하는 건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과의 항공동맹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전투기 보라매가 있습니다. 해군은 한국이 키웠고 공군도 한국이 살려놨다는 말, 이제 그 말이 외교 전략으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일 KF-21 개발 3년 단축 영상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한국은 해상 물류 타격과 공급망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부품 조달과 대중국 교역 등의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내 방산 수요 폭증으로 인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고 당연히 K방산의 첨단 플랫폼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을 것인데요. KF-21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당시만 해도 군사 전문가들은 블록 1 버전은 공대공 위주이고 장거리 공대지 무기 탑재는 블록 2 이후라는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블록 1부터 타우러스가 장착된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KF-21 블로거는 대지대함 임무보다는 북핵 및 주변국 전투기에 대한 공중전 억제력이 핵심 목표였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텔스 설계로 인해 적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는데 8m 두께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강력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기를 KF-21이 운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 타격부터 주변국 분쟁 억제력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이 아닌데도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F-15K 사례가 이미 실전 배치로 입증된 만큼 KF-21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 인티그레이션은 단순히 미사일 포드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하여 기체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작업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협업이 요구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무장 체계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FA-50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할 때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람에는 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독일 측은 과거 F-15K용 미사일을 만든 뒤 추가적인 대량 생산 주문이 없었는데 이번 KF-21을 통해 한국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KF-21이 가파른 속도로 개발되는 가운데 독일 타우러스사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 중동 등을 함께 개척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은 한국에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서둘러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장거리 공대지 타격 전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KF-21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것을 일부 해외 기업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한국 연구진이 숨가쁜 스케줄로 테스트를 강행했다는 비화인데요. 특정 외국 업체는 블록1에는 그 정도 타격 무장을 못 달 것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한국 팀이 어느 순간 이미 기본 실탄 투하 테스트와 전자장비 연동을 사실상 마쳤다는 결과물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그새 이렇게 기술력을 끌어올렸나라는 반응이 나오며 주변국들도 서둘러 한국의 개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그 이후 엔진 출력 성능부터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 소식까지 공개되자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만 잘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빠르게 통합한다니 그야말로 K방산의 대약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미 도입한 FA-50으로 실전 성능을 체감해본 뒤 12대를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기존 12대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해 가시거리박 공중전 능력과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KF-21 도입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해경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전투기인 FA-50도 나쁘지 않지만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원한다면 KF-21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KF-21 블록1부터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필리핀 공군이 중국 함정을 장거리에서 견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필리핀 정부와 군수 내부가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한국의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전력화해 놓는다면 주변 정세에 따라 중립적 억제를 강화하거나 동맹국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기인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한반도와 그 인근 해역에서의 공중전력 우위를 확보하기가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창기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이전 거부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도전 정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창 개발 단계에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못 줄 것이라는 해외 군수업체의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것을 매우 비싼 값에 사서 쓰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이런 갑질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여기에 국산 무장체계 예컨대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운용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면서 블록2 이후로 미뤄둘 것 같던 타우러스 통합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KF-21에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자 카이와 공군은 블록1 단계부터 바로 통합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숨에 3년 이상 시기를 앞당긴 무장 통합은 갑질을 극복한 우리 의지와 실력이 만들어낸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에 타우러스까지 인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재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도 훗날 KF-2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용 방식이 비슷해 전환이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태국도 미 공군의 F-16 노후기체 교체에 고민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라매 전투기 플러스 공대지 유도탄 플러스 항전 장비 패키지라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제 혹은 유럽제보다 더 저렴하고 호환성도 높은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데다가 정비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니 군 운영 예산이 빡빡한 중소국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KF-21이 동남아, 중동, 동유럽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F-21만 아니라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룡을 장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룡은 기존 타우러스보다 작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동일한데요. 이는 공중전력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장거리 정밀 타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경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면 천룡으로 타우러스에 버금가는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천룡은 지하관통 및 목표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 향후 다수의 국가들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이 FA-50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화하며 가시거리박 전투 능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여러 영토 분쟁에서 필리핀 같은 중견국이 중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시되는데, FA-50과 천룡 조합이 이런 비대칭 전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굳건한 공중전력과 장거리 타격 수단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자주적인 외교 군사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으니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식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KF-21과 같은 대형 전투기, 타우러스 미사일 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이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성장한다면 라팔, 타이푼, F-15EX 같은 4.5세대 경쟁 모델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F-35A를 구매하면서 얻은 운용 노하우와 독자 개발 중인 KF-21이 결합한다면 동아시아 전장 환경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퀄리티의 전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포브스에서 전할 정도였는데요.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FA-50 추가 도입과 KF-21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에만 매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무장을 통합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느냐가 핵심이 된 가운데 한국이 그 해결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KF-21과 타우러스의 3년 조기 통합 소식은 단순히 빨리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무기기술 독립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바로 지금 KF-21이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하늘을 누비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의 법 개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산다는 나라가 아니라 예산이 막히면 법부터 바꿔서라도 산다는 나라로 표정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남중국해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리핀의 선택지는 줄고 결심은 빨라집니다. 로이터는 필리핀이 2025년 국방 예산으로 2,561억 페소를 잡았고 달러로 약 43억 8천만 달러 수준이며 전년 대비 6.4% 늘렸다고 정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늘었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전력의 빈칸을 메우기엔 계속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결국 제도를 건드리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신규 장비 구매 재원이 사실상 비어버렸고 그래서 장기 상환형 방식 같은 창의적 금융을 쓰려면 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전투기 한두 대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돈의 길을 새로 뚫겠다는 뜻이니까요. 그 길이 열리면 필리핀이 노리는 패키지는 전투기만이 아니라 하늘의 눈까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순간 동남아 하늘의 규칙이 바뀌고 누가 그 변화의 첫 페이지를 쓰느냐가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한국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가장 뜨거운 포인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그 이름이죠. 바로 보라매입니다. 그럼 필리핀이 한국의 보라매를 구입하기 위해 어떻게 법까지 개정하려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보라매를 팔기 전에 각 국가에 맞는 일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공대지 능력을 더 빨리 붙이기 위해 2028년 말까지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계획에 약 7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공격 능력을 2027년부터 순차 적용해 원래보다 약 1년 반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세대 논쟁보다 실제 전장에 필요한 기능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수출에선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필리핀 같은 국가가 시간을 돈보다 더 무섭게 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이 원하는 대중국 무기체는 납기와 성능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은 실무 계약으로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아주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보라매주가 무장시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규모가 6,859억 원이며 2028년 12월까지 공대공 중심이던 시험 범위를 공대지로 확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7년 상반기부터 공대지 능력을 단계적으로 전력화하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7년이라는 숫자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필리핀 입장에선 법을 고치고 금융을 설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그 2027년에 맞춰 역산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2027년을 당겨서 제시합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건 전투기 한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체계 개발 국가의 속도입니다. 전투기 개발은 보통 일정이 늘어지는 쪽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보라매는 공대지 무장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예산과 시험 계획으로 먼저 잠가버렸습니다. 해외 언론이 말하는 법 개정과 창의적 금융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전력 공백을 더는 못 참겠다는 국가의 초조함입니다. 그 초조함이 향하는 표적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아직 확정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한국의 보라매를 구매하는 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돈의 길을 바꾸려는 타이밍과 한국이 전투기의 기능을 앞당기는 타이밍이 이상할 정도로 겹칩니다. 이 겹침은 우연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접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기 도입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기체 계약서가 아니라 무장 통합표가 열릴 때입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랫폼이고 전쟁은 결국 미사일과 센서가 끝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보라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진지해질수록 한국이 보여주어야 하는 건 기동 시범이 아니라 미사일과 레이더가 실제로 언제 어떤 수준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등장합니다. 보라매의 공식 재원 자료에는 최대 속도 2200km, 항속거리 2900km, 최대 추력 44,000파운드, 무장 장착대 10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동남아의 넓은 해역에서 출격당 채공과 무장 선택폭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건드리려는 이유는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전력 체계를 바꾸는 패키지를 원하기 때문이고, 그 패키지의 핵심은 국산화된 무장 생태계가 따라오느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번에 나온 가장 강한 숫자가 2070억 원입니다. LIGEN-X1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형 체계 개발 사업을 맡으면서 계약 금액이 2070억 원으로 잡혔고, 개발 목표 시점이 2032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영상 유도적에선 탐색기 같은 핵심 구성품과 체계 통합까지 포함됐다는 점이 같이 확인됩니다. 이게 왜 필리핀 입장에서 치명적이냐면, 수출 전투기 거래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구간이 무장 수출 통제와 후속 지원인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국내 기술로 고도화될수록 구매국이 겪는 정치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외 방산 매체도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한국이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에 업체를 선정했고 7년짜리 개발 프로그램으로 굴러간다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보람의 빈칸이 표 단위로 메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미 한국 항공기를 굴려본 나라입니다. 필리핀 주요 언론은 2025년 12월 1일 보도에서 필리핀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추가로 FAA50 12대 계약을 맺었고, 인도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은 조종사 전환교육, 지상정비, 부품 보급, 작전 요리까지 한국식 체계에 익숙해질 시간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FA50에서 보라매로 넘어가는 순간 필리핀이 새로 돈을 쓰는 곳은 경납고가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조기 경보나 공중급유 같은 하늘에 인프라를 붙이면 전투기 수량이 곧 작전 지속 시간으로 바뀌고, 10개 무장 장착대는 단순히 많이 다는 게 아니라 임무를 갈아 끼우는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더 노골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건 보여주기 기동이 아니라 멀리 보고 먼저 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레이더와 미사일이 한 세트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2032년까지 끌고 가며 영상 탐색기와 유도 조종 장치 같은 핵심을 잡겠다는 로드맵은 수출국 입장에서 유지비 예측 가능성과 전시 지속성을 동시에 올려주는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접점에서 한국이 꺼내는 카드는 전투기라는 하드웨어만이 아닙니다. 개발 일정 관리 능력, 무장 통합 로드맵, 시험 평가 체계, 그리고 후속 지원까지 포함된 산업 패키지입니다. 그동안 동남아가 서구 전투기 시장에서 겪어온 문제는 가격도 있지만 결국 납기였습니다. 필리핀도 같은 벽 앞에서 돈을 더 내기보다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움직이려는 그 결심이 정말 보라매 같은 차세대 플랫폼으로 이어질 때 한국은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필리핀이 법을 바꾸려는 속도전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체계를 한 번에 점프시키려는 의지라면, 한국이 들고 있는 진짜 무기는 전투기 외형이 아니라 이런 숫자들입니다. 최대 속도 2200, 항속 2900, 장착대 10, 그리고 2070억 원 규모로 2032년까지 이어지는 국산 미사일 개발 일정 이 숫자들이 한 줄로 연결되는 순간 동남아에서 보라매는 신형 전투기 후보가 아니라 한국식 전력 패키지의 상징이 됩니다. 다음은 25년 4월 16일 필리핀 전투기 경쟁 영상입니다. The sale includes 20 F-16 jets and related equipment such as spare engines, missiles, and radars. If finalized, the U.S. State Department said the aircraft will improve the country's security, particularly the Philippine Air Force's ability to conduct maritime domain awareness and enhance the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필리핀의 양다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필리핀 정부가 한국 KF-21과 F-16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미의회는 즉시 최대50 5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8.5조 원가량의 F-16 수출이 가능하도록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미 미국은 3월 28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필리핀으로 보내 필리핀군 현대화 지원과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추가 배치 등 추가 지원 약속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모든 사전 작업이 F-16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밑밥 깔기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디펜스 월드넷의 자회사이자
20년 역사의 국방뉴스 포탈 디펜스미러닷컴에선 KF-21과 F-16의 경쟁이 여전히 유효하며 실질적으로 필리핀 전력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은 KF-21이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이번 수주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필리핀에 대한 수출은 동남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대한민국의 골칫거리이자 족쇄였던 인도네시아 리스크를 덜어내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여 향후 추가적인 군사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확대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KF-21 수출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KF-21의 필리핀 진출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산무기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군사협력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는 도입 국가들이 KF-21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투기 구입 대금에 대한 도입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KF-21의 매력을 더욱 높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문제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양국의 신뢰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에서 마냥 배제하기 어려웠던 안타까운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준국가 연합인 아세안에서 사실상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의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만의 연합체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 들어선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영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등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난 몇 년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칫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군사적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40여 대 이상의 KF-21을 도입함으로써 KF-21의 생산 단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라져도 그 공백을 채워주고도 남을 파트너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KF-21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KF-21의 도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국가는 필리핀입니다. 과거의 필리핀은 처참한 공군력으로 악명 높았던 나라입니다. 주필미군의 철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악재를 연거푸 얻어맞으며 몰락했던 필리핀 공군은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이 증대되면서 공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FA-50을 도입하면서 경전투기 분야의 전력은 보강되었으나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아쉬운 공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최소 12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통해 공군 전력을 보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필리핀 공군의 마리아노 대령은 자국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에 KF-21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며 필리핀이 KF-21의 도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F-16 블록 70과 그리펜 기종의 도입을 고려해 왔는데요. 최근 1년의 평가 과정을 거친 필리핀 국방부가 돌연 새로운 대안으로 KF-21을 제시한 것입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 KF-21이 현명한 선택인 것이 현재 필리핀 공군의 주력 기종이 FA-50이란 점입니다. 이는 곧 필리핀의 공군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체계 통합이 수월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자연스럽게 신형 기종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인력 양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KF-21의 도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필리핀이 MRF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 등을 살펴볼 때 만약 필리핀이 KF-21을 12대 이상 도입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조 4천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필리핀은 기존에 도입하려고 했던 12대 이상의 도입 물량을 24대에서 36대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규모와 국방 예산을 생각했을 때 단번에 도입이 가능한 수량은 아니지만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리핀에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투기 보강을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KF-21이 필리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 했던 물량의 상당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못지않게 KF-21과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드러내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KF-21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전투기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먼저 도입했던 FA-50 18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곧바로 18기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은 기존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했던 FA-50보다 우월한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의 공군력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며 FA-50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FA-50의 추가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2026년에 시작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과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벌써부터 FA-50의 추가 도입에 적극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FA-50과 함께 KF-21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토는 말레이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말레이시아와 보르너섬 북부 지역 등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지역의 사이에는 300km 정도의 남중국해가 위치하고 있어 국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력이 매우 중요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구난방으로 보유했던 과거의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위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고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수호이 30 MKM을 조기 퇴역시키고 여기에 KF-21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경전투기 체계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한 상태에서 다목적 전투기 체계까지 한국의 KF-21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만큼의 분량을 자신들이 신속하게 채우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기존의 계획대로 40여 대의 KF-21을 도입할 경우 말레이시아는 KF-21을 도입하고 싶더라도 납품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KF-21이 인도네시아 등에 납품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KF-21 개발을 지연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해 먼저 KF-21을 구매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뉴스 매체들도 말레이시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인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까지 필리핀 증권가에선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가장 유력한 잠재 공급 후보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진단한 KF-21의 선택 이유는 당연히 가격 대비 성능인데요. 업계 추정에 따르면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은 약 980억 원으로 경쟁 기종 대비 탁월한 가성비와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번 미 국무부 발표를 보면 록히드 마틴이 공급하는 F-16의 대당 판매가는 총사업비 기준 약 4천억 원으로 KF-16의 4배에 이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후방 지원과 최근 강경해진 트럼프의 압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그러나 만약 필리핀이 미국의 압력에 견디다 못해 중국 쪽으로 붙는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악몽이 될 전망입니다. 짧지 않은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에서 고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역경을 전투기 수출 확장의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